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부회장이자 원광대학 치과대학 인문사회 치의학교실 교수 신호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19 시대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과의료인의 직업안전,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치과진료실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매개 감염, 코비드19 감염, 치과진료 시 지켜야 할 감염관리 원칙, 일반 환자 감염관리, 코로나19 유사 환자 감염관리의 순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공기매개 감염에 대한 겁니다. 치과진료실은 사실 우리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노동청에서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직업 1위로 치과의사를 지목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치과의사는 질병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오른쪽 패널의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에서도 가장 취약한 직업군 역시 치과의사로 나타나면서 치과 의료인의 직업 안전은 매우 엄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과 진료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치과진료실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혈액맥에 의한 교차 감염 위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핸드피스, 수간 감염, 버나 건강치료 파일의 밀균 사용 등에 대한 언론에서의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비말이나 에어로졸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공기매개 감염 관리가 치과 감염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공기매개 감염은 직경 1 내지 5 마이크론의 비말핵 감염원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를 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인데 감염원으로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기매개 감염의 대표적 질환으로는 결핵, 수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도 공기매개 감염의 일환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공기매개 감염은 결핵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시기에는 치과 감염 관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결핵이 매우 심각한 질병이고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지만 결핵 환자가 인지되면 치과 진료를 연기하는 것이 치과 감염 관리의 일반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결핵의 80%는 폐결핵으로 100명 중 30명이 감염되고 이 중 3 내지 6명이 실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공기매개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원과의 거리가 감염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림은 결핵 감염에서 감염원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림표입니다. 가장 가까운 원에서 접촉자에서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10명 중 3명이고 그 다음 가까운 원에서는 20명 중 3명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이 두 내부 원을 넘어선 일반 접촉점에서는 훨씬 감염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핵 의심 환자에 대한 치과 진료 원칙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결핵 의심 환자란 결핵 이력을 가졌거나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거나 결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하는데 치과 진료 전 내과의와 상의해서 유사 환자 중 결핵 환자라도 결핵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거나 결핵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난 환자는 결핵 감염력이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실제 결핵 환자로 판명난 경우 응급처치를 제외한 일상적 진료는 연기하는 게 일반적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핵 환자라 하더라도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2주가 지난 경우라면 일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말 접촉 감염은 공기매개 감염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공기매개 감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상적 대화, 호흡, 진료 과정에서 5마이크론의 이상의 비말이 생성되어질 수 있는데 생성된 비말이 구강, 구강정막, 비강, 구강정막, 각막 등에 직접 접촉하면서 감염이 발생합니다. 이를 공기맥의 감염과 구별하여 비말 감염이라고 분류합니다. 감기, SARS, 코비드19 감염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맥의 감염이 중요한 질환이 되면서 치과 진료 과정에서도 공기주의, 접촉, 비말주의 원칙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실 공기관리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진료실 공기관리 방법으로 다음 3가지가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가장 언급되어지는 관리 방법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헤파 필터를 이용한 관리 방법입니다. 고효율 미립자 필터를 이용한 감염관리 방법인데요. 가장 추천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0.1225 마이크론이지만 비말핵의 크기가 1 마이크론보다 더 크기 때문에 헤파 필터에서 포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사용하는 헤파 필터는 의료용으로 분류되어지는 H13, H14의 의료 등급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되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외선을 이용한 공기 정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CD에서 추천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것만으로 공기질 관리를 하는 것은 또한 추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소구된 세 번째 방법은 공기 이온화 방법인데 UV 공기 이온화 정화는 최근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치과 쪽 레퍼런스는 아직 뚜렷하게 발표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공기 정화 방식으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냐 또는 이동식 공기장치를 이용할 것이냐, 공기 정화 장치를 사용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앞서 언급한 3가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공기 정화 방법과는 서로 다른 분류 방법입니다. 모든 환기 시스템에서 고려돼야 될 요소로 진료실 내 공기 흐름, 환기 시스템의 공기 정화 능력 등이 있습니다. 공기 흐름은 항상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공기 방향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진료실 배치는 전체 건물 내의 공기 흐름을 막지 않도록 평행하게 위치시키며 체어는 환자의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실내 공기 흐름 및 공조 시스템의 정화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공기 정화 시스템, 공조 시스템의 효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CMM, CFM이라고 하는 단위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건 단위 볼륨당, 단위 시간당 볼륨의 크기, 공기 정화기가 어느 정도 단위 시간당 볼륨에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운영시간 플러스 여분의 시간 동안 공기 정화 시스템을 사용해서 실제 건물 내 공기가 완전히 외부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 공기 정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ACH가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영역이긴 한데 ACH는 단위 시간 동안 진료실 전체 공기를 몇 번 순환시킬 수 있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실의 경우, 평균적인 진료실의 경우 ACH는 6 내지 8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동안 진료실 전체 공간 부피의 6번에서 8번 정도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진료를 하게 되면 ACH 값이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기존 공조 시스템에 이동식 공기 정화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기본 공조 시스템을 보강하는 역할을 해서
진료실의 ACH 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ACH는 진료실의 크기, 공기순환 속도, 에어로졸의 밀도, 진료실 내 가구 배치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핵, 풍진, 수두 등 공기맥의 감염과 관련한 병원 산업보건관리조사표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공기맥의 감염 시 지켜야 될 핵심적인 중수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 핵심 단원 위주로 언급해보면 보호장비, 격리실, 격리, 환기시설, 교육 또는 음압실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격리공간, 음압실은 사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강의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이었습니다.